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2시간 남았죠?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 이제 끝나면 종강이죠? 아, 종강이 아니고 기말고사구나. 기말고사하고 종강이죠? 네, 좀 있으면 이제 방학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2시간 동안에 이제 제가, 우리 지난 시간부터 식품위생 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아마 식품위생 마무리할 수도 있고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다음 시간에 아마 한 주 정도 남은 건 아마 환경위생 할 것 같은데 환경위생은 그렇게 뭐 양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양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번 시간대로 아마 식품위생 조금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못 끝내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 오늘 배우는 파트는 이제 두 파트예요. 그래서 하나는 그 세균 및 바이러스성 식중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식중독이죠, 식중독.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식중독이 원인이 되게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곰팡이성 배웠고, 뭐 보고독 같은 자연독도 배웠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식중독이라는 게 이제 음식 같은 거를 잘못 먹고 배탈 나고 그런 게 이제 식중독이 많잖아요. 그런 식중독이 이제 오늘 나오는 이런 세균성 및 바이러스성 식중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세균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 마이코톡신, 곰팡이 독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플라톡신, 뭐 젤라레논 뭐 이런 것들 배웠고, 그 다음에 테트로도톡신 뭐라 그랬죠? 보고독, 솔라닌, 감자독 이런 자연독 배웠고, 그 다음에 페스티사이드가 뭐죠? 살충제, 헤비메탈, 중금속, 뭐 미나마타병, 이타이타이병 이런 것들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요 박테리아 그럼 세균이죠. 세균이랑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마 배울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식중독이라고 하면은 세균성 식중독이 제일 많아요. 세균이 음식 속에서 증식을 해갖고 이제 식중독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유 같은 거 이제 마시게 되면은 우유가 상하죠. 그러면은 상하게 되면은 원래 액체로 되어 있던 게 약간 좀 두부처럼 막 흐물흐물해서 막 덩어리지기도 하고 물컹물컹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냄새도 시큼한 냄새가 나고 그죠? 맛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걸 먹게 되면은 설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유 안에 있는 어떤 세균 같은 것들이 막 증식하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세균이 증식을 하게 되면 식품이 부패되고 변질되고 식중독 같은 것들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식중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음식 상했다고 하는 게 세균이 이제 증식돼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식중독 사건도 세균성 식중독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상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식중독의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보면은 일단은 외독소라는 게 있고 내독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외독소는 식품이 밖으로 이제 분비하는 독소라고 보시면 되고 내독소는 식품 이 세균 자체가 식품이 아니죠. 외독소는 세균이 밖으로 내뿜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몸에서 이제 뭘 분비하듯이 뭐 침을 뭐 뱉는다든지 소변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밖으로 분비하는 형태로 나오는 독소가 외독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균이 어떤 대사 과정을 통해서 생성이 되고 그람 양성, 음성 모두 생성이 되고 세포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 우리가 침을 뱉으면은 그런 것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밖으로 그냥 내뿜는 거지. 그래서 밖으로 그냥 분비되는 물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 외 환경으로 분비가 되게 되고 그래서 외독소는 가용성 단백질로서 살아있는 균으로부터 분비가 되고 장독소가 있고 신경독소가 있다. 자, 내독소는 조금 달라요. 외독소는 그람 양성, 음성 다 생성될 수 있는데 물론 양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만 내독소는 음성에서만 주로 일단 생성이 되고 내독소는 뭐냐면은 이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소예요. 밖으로 뿜지는 않는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소고 만약에 세균 같은 애들이 부셔진다든지 아니면 사멸된다든지 분해돼 버리면은 얘네가 분해되면서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독소를 주로 어디에 가지고 있냐면은
세포벽에 가지고 있는 독소들이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장에서 독소, 열, 쇼크 같은 것들을 일으켜요. 그래서 요걸 내독소라고 그래요. 외독소는 밖으로 외부로 뿜는 거, 내독소는 원래 얘네들이 안에 가지고 있다가 얘네가 사멸하기 시작하면 이제 밖으로 나오는 독소가 내독소라고 보시면 돼요. 지질 다당류 여기 있는 요런 이 내독소들의 어떤 성분이 지질 다당이라고 그래서 요걸 이제 줄여 이제 리포폴리사카라이드라고 그러는데 이걸 줄여서 보통 LPS라고 합니다. LPS. 세포가 사멸 또는 분해 시 방출되는 독소이고 주로 그람 음성에서 생성이 되고 장에서 장독소로 작용을 하게 되고 발열이나 발진, 그다음 폐혈성 쇼크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된다. 그래서 그 식중독을 좀 심하게 걸리면은 사람이 죽어요. 보통 어떤 식으로 죽냐면은 이런 식으로 쇼크 같은 것들이 일으켜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탈수 같은 것들이 심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독소가 그 세균들이 막 죽으면서 이제 독소가 세균이 가지고 있는 독소들이 이제 다 분해되면서 어떻게 되면 밖으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폐혈성 쇼크 같은 걸로 사망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내독소는 보면 외독소는 밖으로 분비가 되는 거지만 내독소는 가지고 있다가 얘가 세포가 그냥 깨져버리면서 안에 있던 이 알맹이들이 막 튀어나온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중독을 분류할 때 감염형이 있고 독소형이 있어요. 그래서 감염형, 독소형, 감염 독소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미리 얘기하면 감염형을 일으키는 식중독은 뭐 이런 애들이 있고 독소형을 일으키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 있고 감염 독소형을 일으키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 있는데 자, 이 차이점이 뭔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일단은 세균이라는 게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막 증식을 해요. 증식이 이제 이분법으로 증식을 하죠. 그래서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그 얘네들이 두 배로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한 개 있던 게 뭐 억개, 10억 개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면은 감염형이라는 거는 장질간 유발, 병원성 세균이 오염된 식품의 섭취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식품 안에 있던 그런 병원성 세균이 우리 몸에 일단 들어오고 얘네들이 위장관에서 막 증식을 하기 시작해요. 증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얘네들이 수가 막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장에 질병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량이 높으나 병원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캠필로버터 등은 낮습니다. 이 감염량이라는 건 그때 말씀드렸죠. 역학할 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양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균은 뭐 1000개, 10,000개 한 요 정도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지 보통은 일반적으로 감염을 일으켜요. 뭐 심한 것들은 100만 개, 1000만 개는 돼야 감염 일으키는 애들도 있고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감염을 이제 일으켜 가지고 얘네들은 세균이 뱃속에서 많아지면서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러려면은 세균이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처음에 들어온 애들이 뭐 10억 개, 뭐 억 개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그 증식하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복기가 꽤 긴 편이에요. 뭐 12시간에서 48시간 정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먹고 나서 바로 배탈이 나는 경우가 많지 않죠. 하루 정도 지나서 다음날 막 설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막 다음날 막 토하기 시작하고 그 당일날에는 보통 괜찮다가 그거는 감염형 식중독 세균이 뱃속으로 들어와서 증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감염형 형태라고 하고 자, 두 번째는 독소형 형태예요. 독소는 식품 속에 있는 세균이 이미 독소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균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여부랑 관계없이 독소만 이제 섭취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곰팡이 독소 배웠죠. 곰팡이 독소 배울 때 곰팡이는 끓여서 사멸을 하더라도 독소는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랬죠. 그러면 독소를 먹고 질병에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독소형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원인 세균이 이제 그 식품에서 이미 독소를 생산을 한 형태고 한 상태이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은 식중독이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증식을 안 해도 돼요. 세균이 증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잠복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급성으로 식중독이 발생되게 되고 세균성 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곰팡이독이라든지 조개독 같은 것들도 이제 포함이 돼요.
대신 차이점 뭐가 있겠어요? 세균은 급성이지만 곰팡이는 그때 뭐라 그랬죠? 간이나 심장에서 막 암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만성으로 질병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일단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독소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형태. 제일 많은 게 뭐냐면 김밥이에요. 김밥.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김밥을 먹고 이제 김밥이 식중독이 제일 잘 일어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김밥을 먹고 한 3시간에서 4시간 있다가 갑자기 구역질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황색 포도상구균이 이제 김밥에 오염돼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굉장히 흔한 예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형태가 이제 독소형 식중독이죠. 애초에 세균이 만들어낸 독소가 김밥 속에 있다가 세균이 아니라 그 독소를 먹고 바로 이제 식중독에 걸리는 형태죠. 그래서 감염형이랑의 차이점을 보면 결국은 감염형은 뱃속에서 증식이 돼야 되는 거고 독소형은 세균이 증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독소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독소를 먹고 식중독에 걸리는 형태죠. 자, 그 다음에 얘네 두 개가 좀 짬뽕이 된 형태예요. 감염 독소형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세균 자체가 독소도 형성하지만 배에서 어느 정도 좀 증식도 돼야 돼요. 그래서 증식 과정 중에 독소를 생성하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감염 독소형이라고 해요. 원인균이 오염된 식품 섭취 후 장관에서 원인균이 증식하면서 아포를 형성하는 과정 중에서 독소가 형성된다.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은 뭐예요? 아포를 만들어내는 애들만 가능한 형태겠죠. 그래서 모든 세균이 아포를 만들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 앞에서 배운 바실러스라든지 아니면 파상풍의 원인이 되는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애들만 아포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몇몇 애들만 이제 해당이 되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유명한 식중독 세균이 지금 여기 9개가 나와 있는데 보통 한 이거보다 하나 더해서 10개 정도를 이제 칩니다. 이 9개를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하는데 대부분은 감염형의 형태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뱃속에서 어느 정도 증식이 돼야 되고 증식이 되고 나서 이제 식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증식되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하루에서 이틀 정도. 그래서 잠복기가 일반적으로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 한 보통 이제 뭐 하루 지나서 이틀 지나서 본격적으로 복통이 시작되고 이제 식중독의 가장 흔한 증상은 설사예요. 설사. 설사가 시작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감염형 식중독에 걸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자, 독소형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황색 포도상구균이 가장 대표적인 독소형입니다. 그래서 김밥이나 초밥이나 이런 데 굉장히 감염이 잘 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거 배웠죠? 우리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넘. 앞에서 그 통조림에서 그리고 그 영화에서 막 꿀먹이지 말라고 우리 그 인수공통 전염병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보툴리누스라는 그 질병을 일으키는 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넘. 통조림이라든지 꿀 같은 거 조심하라 그랬죠. 그것도 보툴리누스라는 이제 독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독소형 식중독에 포함이 되고, 감염 독소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식도 돼야 되고 독소도 만들어야 돼요. 특히 이제 아포를 이제 형성하는 균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포를 형성하는 게 대표적인 클로스트리dium이랑 바실러스라고 했죠. 그래서 얘네 두 개의 형태가 이제 감염 독소형이고, 참고로 보툴리넘 같은 경우는 클로스트리디움에 속하긴 하지만 얘는 감염 독소형이 아니라 독소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얘는 증식될 필요 없이 얘 스스로 만들어낸, 얘는 아포랑 이제 관계가 없이 얘 스스로 만들어낸 이제 보톡스라는 보툴리누스라는 이제 그 독소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독소형이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독소형 식중독, 아까 말씀드린 황색 포도상구균에 의해요. 그래서 이미 얘가 세균이 아까 외독소의 형태로, 외독소의 밖으로 뿜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식품으로 이미 독소를 이제 다 뿜어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김밥이든 초밥이든 식품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독소가 세균이랑 관계없이 독소가 작용을 하면서 장염을 이제 유발을 하게 되고, 균은 분변에 존재할 수도 있으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이건 세균이 중요한 게 아니죠. 세균이 증식을 하든 말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독소가 일으키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건 잠복기도 굉장히 짧은 편이고, 자, 살모넬라에 의한 감염형 식중독, 이거는 이제 감염형 식중독이에요. 균이 일단은 들어와서 감염량이 숙주의 방어능을 넘을 수 있도록 충분해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얘네들이 애매한 숫자로 들어오면은 면역체계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는 꽤 높은 수준으로 딱 들어와서
면역을 이길 수준이 딱 되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증식을 하기 시작해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도 감염량이 있어요. 그래서 감염량이 만약에 1000개의 바이러스 카피라고 하면은 500개까지 들어왔을 때는 면역이 눌러버려요. 그러다가 5000개가 딱 들어오게 되면은 1000개 넘어서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는 면역이 버티지 못하고 그때부터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증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균이 숙주의 장에서 증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1000개로 들어왔던 게 10,000개가 되고 10만 개가 되고 억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하루에서 이틀 정도 장염을 유발해서 그때부터 설사를 막 일으키는데 얘는 장 속에서 엄청나게 증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변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분변에 균이 이제 나타나지 않지만 감염형의 경우에는 독소형과 달리 변에서 이제 균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에 의한 식품 오염, 1차 오염, 2차 오염. 그래서 1차 오염은 애초에 원료가 오염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2차 오염은 그걸 이제 가공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상추를 가지고 샐러드를 만드는데 요새 뭐 샐러드 음식 같은 거 되게 많죠. 그냥 신선 편의식품 뭐 프레시컷이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상추 자체가 이제 뭐에 오염이 돼 있으면 그게 이제 1차 오염이 되는 거고 그걸 갖고 이제 씻고 썰고 그 다음 이것저것 뭐 소스도 넣고 썩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 손을 타고 이제 오염이 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2차 오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한 9개, 10개 정도의 주요 식중독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이러스도 있어요. 바이러스는 이제 나중에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이건 조금 뭐 10년 전 자료지만 패턴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생되는 거를 갖다가 이제 모아보면은 뭐 10년 동안에 한 10만 건 정도 이제 발생한다고 하면은 제일 많은 비율이 노로바이러스가 제일 많았고 노로바이러스랑 병원성 대장균이 제일 많았어요. 보시면은 불명도 많아요. 불명은 원인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세균 원인이 뭔지, 음식 원인이 뭔지 못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보시면 살모넬라도 굉장히 많고, 장염 비브리오도 많고. 그래서 이런 세균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뒤로 가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식중독은 보통 어떤 패턴으로 발생을 하냐면은 세균성 질병은 일반적으로 여름에 발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세균성 질병이 제일 대표적인 게 식중독이에요. 식중독. 그래서 식중독은 주로 여름에 발생하죠. 자, 반대로 바이러스성 질병은 겨울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성 질병이 제일 대표적인 게 감기죠. 그래서 감기 보면은 당연히 이제 겨울에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여름에는 세균이 판치고, 겨울에는 바이러스가 판치고, 보통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보면 어때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크게 가리지 않죠. 요새는 그런 패턴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어쨌든 세균은 여름에, 바이러스는 겨울에 판친다. 그래서 어떤 식중독을 일으키는 소스는 되게 다양해요. 이런 뭐 쥐나 바퀴벌레 같은 애들이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식품을 다루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 칼이나 도마 같은 게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뭐 포장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흙 자체에 있는 세균에서 물 자체에 있는 세균에서 뭐 아니면은 뭐 공기에서 날라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식품의 원료 자체가 오염이 된 형태도 있을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균성 식중독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 10개 정도 되는 세균성 식중독을 배웠는데 이 여기 나와 있는 세균 하나하나는 뭐 수백 명, 수천 명의 연구자들이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그런 세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근데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원인식품이에요. 원인식품. 그래서 해당 세균의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식품이 뭔지 꼭 알아두셔야 되고, 원인식품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세균별로 좀 되게 특징적인 게 한두 개씩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살모넬라는 여러분들이 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최근에 들어본 건 뭐냐면은 뭐 부산 밀면집, 그 다음에 성남 김밥집에서 식중독 엄청 크게 일어나는 거 있었죠. 그 원인이 이제 살모넬라라고 나왔죠. 계란의 원인이 된 살모넬라. 그래서 살모넬라는
그 그람 음성의 강균이고 뭐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생겼고 자 살모넬라는 왜 유명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식중독에 있어서 탑이에요 탑. 미국 같은 데서도 제일 많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자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률 살모넬라가 1위입니다 1위. 리스테리아도 지난번에 많이 죽는다고 그랬죠. 근데 리스테리아보다 이제 더 많이 죽고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살모넬라 있으면은 이거는 일리스라는 거는 이제 뭐 아픈 거고 이거는 진짜 죽는 거예요. 딱 뭐 가령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픈 게 많지만 죽는 건 적지만 살모넬라는 아픈 거에 비해서 죽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망률도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살모넬라에 걸리면은 죽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걸려도 말 그대로 이제 배앓이를 하다가 끝납니다. 그런데 노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 살모넬라에 걸리게 되면 사망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자, 원인은 주로 에그가 많아요. 에그. 영어로 된 부분은 넘어가셔도 되고. 자, 원인 식품 꼭 알아두라 그랬죠. 자, 살모넬라는 보통 어디에 사냐면은 그 닭의 장내에 삽니다. 닭의 장내에서 살면서 그 닭의 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안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좀 괜찮다가 이걸 갖다 사람이 먹으면 질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보통은 닭고기 섭취 아니면은 더 흔한 거는 이제 계란의 섭취를 통해서 살모넬라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통계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데 미국은 계란 2만 개 중에 1개가 살모넬라에 보통 오염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계란은 날 걸로 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그냥 톡톡 깨가지고 날 걸로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반숙으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스크램블 같은 거 먹는다든지 아니면 술안 같은 거 먹으면은 사실은 그 좀 날 걸로 제대로 안 익히고 먹는 셈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먹으면 좀 살모넬라의 감염 위험이 조금 있어요. 어쨌든 한 2만 개 정도의 1개 정도의 이제 오염이 돼 있다고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아직 통계가 없고 그런데 이제 살모넬라는 사실 닭고기에만 있는 건 아니고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아니면 우유 같은 데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이런 축산식품에 많이 오염이 돼 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계란 플러스 닭고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두 개라고 보시면 되고 감염되어서 설사, 두통, 복통 등을 일으키게 된다. 자, 대부분의 식중독은 증상은 거의 다 비슷해요. 다 설사, 두통, 복통 그 세 가지입니다. 딱 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제일 많은 건 일반적으로 설사예요. 설사. 근데 어떤 식중독 같은 경우는 구토를 좀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복통은 거의 이제 공통적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일 흔한 증상은 설사라고 보시면 되고 뭐 뒤에 나오겠지만 뭐 항색포도상구균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구토를 일으키는 애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사. 우리도 이제 보통 그 식중독 걸렸다 뭐 상한 음식 먹었다 이러면 이제 배앓이 하게 되면은 제일 흔한 증상은 설사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의 이제 교육 자료인데, 그래서 살모넬라는 이 이름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름을 따서 명명이 됐고, 증상 두통, 복통, 설사, 구토, 메스꺼, 그 다음에 이제 열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잠복기는 6시간에서 48시간인데 사실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은 6시간이라고 했다는데 6시간 너무 짧아요. 일반적으로 한 12시간에서 48시간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고 포유류나 조류의 장관, 장 속에 이제 살고 있는 거죠. 달걀이나 난가공품, 난가공품은 이제 계란가공품이죠. 우유라든지 육아공품, 육류, 육가공품 뭐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예방법은 거의 다 비슷해요. 상한 음식 안 먹는 게 이제 보통 예방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는 잘 익혀서 먹고 그래서 68도에서 72도에서 조리하고 생식은 지양하고 손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란도 좀 날걸로 먹으면은 살모넬라 감염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감염량이 적어서 이제 발병을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그 계란이 좀 깨끗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뭐 한국이든 서구권에서는 거의 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생존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를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뭐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형광펜으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쳤으니까 이런 거 위주로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증상은 3일에서 7일 정도 지속. 자, 그리고 대부분의 식중독이 비슷해요. 여러분들 배앓이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어떡하죠? 병원에 가거나 입원을 하거나 그런 경우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포카리 스웨트나 물 같은 거 잘 먹어주고 밥은 죽으로 먹고 그 다음에 집에서 잘 쉬면은 하루 이틀 지나면 보통 괜찮아지죠. 대부분의 식중독은 잘 쉬고 그냥 잘 집에서 있으면은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치료 없이 회복이 되고 다만 일부는 설사로 인한 탈수 유발,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탈수 같은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물 같은 거 이제 잘 마시고 해야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모넬라가 사망률이 높다 그랬죠. 그거는 노년층이라든지 면역이 떨어진 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치료 없이 회복 이게 안 됩니다.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도 비슷하죠. 코로나도 이제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치료 없이 회복이 되죠. 집에서 쉬면서 한 뭐 일주일, 2주일 정도 쉬다 보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때요?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중환자실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모넬라도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감염원은 달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기류, 특히 가금육이라는 거는 그 닭고기, 오리고기, 뭐 메추리고기 이런 그 날라다니는 애들의 고기를 갖다가 다 가금육이라 그래요. 부적절하게 처리한 처리 또는 균행함. 그래서 일반적으로 절대로 닭고기는 덜 익혀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뭐 난제품. 그리고 그 의외로 이 살모넬라가 그 파충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모넬라는 이 타입이 되게 많아요. 혈청형이라고 하는데 타입이 한 2,4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파충류에 있는 애들이 다르고 달걀에 있는 애들이 다르고 닭고기에 있는 애들이 조금씩 다 다른데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도 이걸 연구했었는데 살모넬라 꽤 오래. 그 파충류에 들러붙는 살모넬라 애들이 몇 종 있어요. 걔네들도 당연히 섭취하면은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키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동물원 같은 데 가면은 거북이 만져보기 뭐 이런 거 있어요. 사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파충류의 피부에 공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완 뭐 설치동물 같은 데도 있고 상한 과일이나 채소 같은 데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살모넬라 배웠고, 살모넬라가 식중독 중에서는 제일 유명하고 제일 탑이에요.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달걀이라든지 닭고기, 원인 식품을 꼭 알아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주로 이제 발생이 된다. 그 다음에 패소제닉 이콜라이라고 하는데, 그 대장균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아이스크림 속에 한 3분의 1 정도가 대장균으로 돼 있다 그거 아세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어렸을 때는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아이스크림에 이제 대장균이 많아갖고 나중에 이제 그 뭐 이렇게 많이 먹으면 복통 같은 거 일으킨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그 사람의 변에 제일 많은 세균이 이제 대장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대장균이라 그러면은 질병을 보통 안 일으키는 그 세균입니다. 그냥 우리 몸에서 공생하는 세균인데 질병을 일으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갖다가 여기 패소제닉이라는 거는 병원성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 애들 갖다가 병원성 대장균이라고 합니다. 자, 병원성 대장균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5개 타입이 있는데 여기 뭐 4개 타입으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생성되는 독소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독소가 안 나오죠. 그리고 뭐 설사하는 타입도 달라요. 피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수용성은 물로만 나오는 경우죠. 물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대장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소장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보시면 용혈성 요독증이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데 합병증의 일종이에요. 합병증을 일으키는 애들도 있고 안 일으키는 애들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혈청형이라는 게 어떤 그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입. 자, 코로나도 지금 델타 변이가 있고, 그죠? 오미크론이 있고, 변이가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혈청형이라는 게. 그래서 혈청형, 항원형 다양한 이름으로 하는데, 이 대장균도 이 O, H, 여기 이제 뒤에 숫자가 붙어서, 이게 제일 유명하죠. 5157H7. 이런 식으로 뒤에 숫자가 붙어서 다양한 종류의 혈청형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청형에 따라서 이핵 타입, 이택 타입, 이익 타입, 이팩 타입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4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거 하나하나 다 연구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이핵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핵 타입. 그래서 이핵 타입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핵이 이 장출혈성 대장균이에요. 아까 제가 표 보여드릴 때 대장균이 우리나라 발생률이 가장 높았죠. 식중독 발생률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편이고, 아이고. 자, 얘는 소의 장 속에서 사는 애예요. 소 장 속에서 사는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소에는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가 장 속에 있으니까 소가 이제 똥을 싸면은 거기 안에 병원성 대장균, 장출혈성 병원균 대장균, 이핵이라 그런 데 있죠. 이핵이 있다가 이런 데 막 묻어요. 야채에 묻어서 이거를 섭취해서 혈변이라 그러면 이제 피설사를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증상 같은 것들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게 제일 이제 잘 나와 있는 그림을 제가 하나 뽑아왔는데, 자, 이제 소를 보세요. 소의 장 속에 아까 말씀드린 병원성 대장균 이핵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소가 변을 싸면은 이게 어디로 가요? 그냥 환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뭐 축사 폐기물 같은 것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뭐 물에도 버려지고 뭐 분뇨에도 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물로 가게 되면은 이 물이 어디로 가냐면은 그 과일이라든지 야채 같은데 이제 물 주는 데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오염이 되는 거죠. 야채나 이런 애들이.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고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고기로 가게 되면은 뭐 고기 속에 이제 있다가 얘네들이 이제 뭐 지금 나오듯이 고기 분쇄육이죠. 분쇄육이 되든 뭐 스테이크가 되든 이렇게 해서 사람한테 먹히는 거죠. 그래서 고기라든지 야채 같은 거를 먹고 사람이 감염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또 막 이렇게 변에 있는 이 세균들이 어떤 애 일부는 죽겠죠. 그러다가 어떤 애들은 지금 환경 보세요. 환경이 이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죠. 다시 입으로 섭취되기도 하고 다른 애들이 먹기도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애들이 다른 애들한테 먹혀서 또 여기에 장에 들어가 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감염 경로에서 보듯이 그 이핵이라는 애는 일반적으로 그 소의 장에서 그 공존하면서 살고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그 밖으로 나와가지고 다른 소를 이제 감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야채라든지 고기 같은 데 묻혀서 이제 사람을 감염을 시키는 거죠. 자, 그 얼마 전은 아니고 꽤 됐죠. 여러분 그 햄버거병이라고 한번 터진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 햄버거병이라고 터져가지고 어린 애기가 덜 익은 지금 패티 보시면 패티 덜 익었죠. 그래서 덜 익은 패티가 들어있는 햄버거를 먹고 설사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평생 이제 투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린 질병의 이름이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라는 거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균되지 않은 우유나 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은 이후에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병. 설사 구토를 하다가 출혈이 있고 신장의 기능이 저하돼서 국내기기 난치성 질환이다.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이제 소송을 걸었죠. 햄버거 가게, 햄버거 그 프랜차이즈에.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름 다 알고 계시죠? 여기 지금 다 떠 있는데. 그래서 이거 뉴스에도 워낙 나왔으니까.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그 햄버거 쪽에서는 결국 무혐의가 나왔어요. 무혐의가 나왔고 재수사를 했는데도 이제 무혐의가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그 식중독이라는 게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생각보다 이제 쉽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 식중독 통계 보여드릴 때 굉장히 많은 경우가 불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보여주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감염 경로에 만약에 이제 햄버거 원이 됐다고 하면은 소의 장 속에 살고 있는 이 세균이 밖으로 나와서 뭐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도축이 된 다음에 이렇게 분쇄육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분쇄육이 뭐가 되는 거예요? 패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덜 익은 패티를 먹고 요 안에 이제 균이 있는데 이걸 갖다 이제 제대로 익히지 않았으니까 세균을 먹고 이제 바로 감염이 되는 그런 형태인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스테이크 같은 거 먹잖아요. 스테이크는 막 미디움으로도 먹고 레어로도 먹고 이렇게 먹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도 좀 덜 익히고 먹는 건데 위험하지 않는가 하면은 걔네들보다 진짜 위험한 게 분쇄육이에요. 분쇄육. 왜냐하면은 이 분쇄육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근육 안에는 세균이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근육 안에는 세균이 별로 없는데
그 스테이크 같은 거 먹을 때 이제 겉면은 확실하게 익힌단 말이에요. 그럼 속에 이제 있는 근육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괜찮고 열이 안쪽까지 전달되면 상관이 없는데 분쇄육 같은 경우에는 밖에 있는 균이 막 서로 가는 과정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던 애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막 섞여요. 그러면서 안에도 균이 있고 밖에도 균이 있는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를 갖다가 이제 덜 익히게 되면은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용혈성 장출혈성 대장균 이런 애들이 질병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장출혈성 대장균이 뭐가 무섭냐면은 제가 식중독 말씀드릴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배앓이하고 끝난다 그랬죠. 얘는 대부분은 배앓이를 하고 끝나지만 아주 운이 없으면은 이런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는 HUS라는 합병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그 이 병원성 대장균이 왜 계속 이슈가 되냐면은 미국에서 덜 익은 패티를 먹고 나서 식중독, 그러니까 이런 식중독은 물론이고 신장 질환을 일으킨 케이스가 꽤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꽤 많이 있어서 지금 이 햄버거 가게에서 일어났던 것도 굉장히 그 케이스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사실 소송을 건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성 대장균 같은 경우는 원인이 뭐겠어요, 그럼? 조리된 쇠고기 분쇄육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요새 뭐 수제버거집이나 뭐 그런 뭐라 그러죠? 뭐 좀 프랜차이즈 말고 약간 브런치집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걸 사실 가끔 안 익혀주고 나오는 데도 있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나온 주요 합병증이 바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병의 기전은 사실 되게 복잡한데 신장을 그냥 막 망가뜨린다고 보시면 돼요. 신장에서 이제 출혈 같은 게 일어나면서 자, 신장은 일반적으로 양쪽에 이제 몸에 두 개가 달려 있는데 한쪽이 사라져도 기능은 합니다. 한쪽이 없어도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신장 이식 같은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단은 보통은 망가지기 시작하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평생 투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아이가 이게 왜 심각한 질병이냐면 신장이 망가진 다음에 회복이 안 되니까 뭐 누가 이식을 해주기 전에는 계속 그냥 투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죠. 두 가지인데 사실 HS라는 합병증도 있고 TTP라는 합병증도 있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합병증은 아니니까 이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주요 합병증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일으키는 병원성 대장균이다. 제일 유명한 애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핵을 일으키는 애들 혈청형이 다양하게 있었죠. 이 중에 제일 유명한 애가 바로 얘예요. 5157 H7 얘가 가장 유명한 혈청형입니다. 그래서 햄버거병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생을 했을 때 계속 추적 조사를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애들이 5157 H7이었어요.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자 감염면은 포유류의 장관이 주로 아까 뭘 했어요? 소의 장 속에 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뭐 조리된 쇠고기 분쇄육 같은 게 위험하다고 했고 자 옛날에는 쇠고기 분쇄육 같은 게 위험했는데 요새는 잘 익혀먹고 패티도 되게 깨끗하게 나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아주 드물게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요새는 사실 뭐가 더 위험하냐면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릴 때 고기 말고 야채도 오염시킨다고 그랬죠. 야채는 안 익혀서 먹는단 말이에요. 야채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감염량도 굉장히 낮아요. 평균 정도로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장염 비브리오예요. 장염 비브리오. 자, 장염 비브리오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비브리오 파라헤모라이티커스라고 해서 비브리오란 말을 꽤 들어봤을 거예요. 여름철 뭐 비브리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브리오가 종류가 많아요. 비브리오 콜레라도 있고 그 다음에 비브리오 폐혈증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장염 비브리오도 있고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비브리오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생겼고 그랑 음성이고 그 다음에 길쭉길쭉하다기보다는 약간 좀 휘어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 나선균의 일종으로 이제 보는데 나선균이 이제 종류가 있어요. 비브리오처럼 생긴 애들도 있고 좀 이렇게 나사처럼 꼬이는 애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콜레라라든지 이 벌리피커스라는 애가 이제 폐혈증이에요. 그래서 뭐 다양하게 이제 일으킵니다. 자, 뭐 굉장히 다양한 비브리오도 할 게 되게 많아요. 종류도 많고 연구하는 사람도 많고 자 비브리오의 핵심은 뭐냐면은
수산물에서 일으켜요. 수산물에서 식중독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원인 식품을 꼭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살모넬라는 계란이나 닭고기, 그 다음에 병원성 대장균은 뭐 패티류 같은 거, 비브리오는 수산물이에요. 수산물. 자, 그러면 다른 세균은 수산물에서 질병을 잘 안 일으키냐? 다른 세균은 일반적으로 수산물에서 질병을 잘 안 일으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바닷물은 어때요? 바닷물은 소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3.5% 정도 소금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소금이 들어가 있으면은 세균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균이 살 수가 없는데 비브리오는 특이하게 그 소금이 들어있는 물에서도 잘 살아요. 그런 세균을 뭐라고 하냐면 호염성 세균이라고 해요. 염이 이제 그 소금이죠. 호가 이제 좋아한다는 거예요. 호감이 있다 할 때 그죠? 염을 좋아한다는 소금을 얘는 좋아하는 세균입니다. 애초에.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 세균이 있는 데서 그 바닷물에 잘 삽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굴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장이라든지 아감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있다가 질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원인 식품은 바닷물, 또는 덜 조리된 수산물,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예요, 회. 그 다음에 굴이나 어패류 같은 것들, 그죠? 이런 것들 날로 먹었을 때 이제 발생됩니다. 당연히 익히게 되면은 세균은 다 죽으니까 상관이 없죠. 얘는 이제 감염형 식중독이기 때문에 그냥 익혀서 먹으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매운탕을 끓여 먹는다든지 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회를 먹는다든지 날로 먹으면 이제 보통 문제가 되죠. 자,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회를 먹을 때 되게 위험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근육에는 세균이 없어요. 근육에는 보통 세균이 없고 어디에 있냐면은 뭐 아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이라든지 지느러미 같은 데 보통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깨끗하게 그냥 잘 씻어내고 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대부분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굴은 좀 다르죠. 굴은 근육만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통째로 먹지. 그래서 보통 이제 굴을 날걸로 먹는다든지 했을 때 그 식중독 같은 거 일어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이제 비브리오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간장게장 같은 것도 날걸로 먹고 날개 아니죠. 간장게장 같은 경우도 먹고 막 식중독 걸리고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또 많은 원인이 이제 비브리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브리오는 해산물. 자, 감염량 보세요. 1000만 균 이상은 먹어야 돼요. 엄청나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애들은 감염량이 적고 어떤 애들은 감염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걸 뭐 1000만 개, 뭐 100만 개 일일이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어떤 애들이 적고 어떤 애들이 많은지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뭐 딱히 이렇게 알 건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호염균이다. 그 다음에 수산물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굴, 어패류, 뭐 생선, 회 이런 데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 진도가 더 느린데.